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이 자리에 참모진들 표정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루가 30시간이면 어떨까? 이 말이 있은 후 포착된 모습입니다. 본인의 국무총리 인준 표결 현장, 함께한 여당 의원들과 셀카 산매경 중인 김민석 신임 총리입니다. 당회에선 국민의힘의 규탄 시위가 한창이었는데요. 엇갈린 시선, 김민석 총리의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관련해서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는 대통령과 야 5당 지도부 간 오찬 회동이 있었죠.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사면 건의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프레스룸은 이 소식부터입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야 5당 지도부와 담소를 나누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지난달 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좀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했습니다. 신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채워주시고. 노동 문제와 검찰 개혁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언론인들과 정치인들도 사법의 정치화로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 중 하나는 잘 알다시피 조국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에 대해선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수용 실태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용 생활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을 지시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노동계하고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셔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또 최근 검찰 인사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처럼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고 우수석이 전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 모습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 이 자리에서 처음에는 관저 잔디밭에서는 화기애애했는데 나중에 테이블에 갔더니 약간 심각해진 분위기도 좀 관찰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화기애애한 일만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복잡한 일도 있죠. 특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 때문에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조국 전 대표가 정권 교체에도 많이 기여를 했고 검찰 개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유리안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권 막 잡고 사면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좀 고민도 있고. 이 대통령은 즉각 대답은 일단 좀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직접 대답하기는 어렵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과의 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조국혁신당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또 국민의힘도 야당이잖아요. 네. 국민의힘과도 좀 협의를 하고 또 사면 복권의 폭도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인사들로도 갈 수도 있고요. 또 문화계, 종교계 많은 인사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야당이라든가 협치해서 이 사면의 대상자라든가 사면의 시기 등을 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는 한 언론과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요. 수용 생활 중인 제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면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정권의 희생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분이 얼마나 파렴치한 수법으로 해서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감찰 무마, 자기 편이라고 해서 감찰하는 거 다 무마시키고 이런 것들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재판이 무려 5년이나 끌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 말에 확정 판결돼서 이제 수감된 지가 6개월 됐거든요. 2년형인데
그런데 지금 이 검찰 정권의 희생자니까 지금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전 첫째 모르겠고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빚이 있나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신 빚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대통령께서? 저는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법치와 국민들의 법감정, 정의 이런 그 기준에서 봤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모진들 표정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실 30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한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얼굴이 막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참모진들의 미소가 좀 슬퍼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시선을 피하기도 하는 것 같다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 보니까 정말 좀 많이 수척해졌어요. 살도 많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거의 대통령이 매일같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함께 일을 해야 됐고요. 또 바로 정권을 잡자마자 G7 정상회의에 가다 보니까 위성락 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코피도 쏟았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상황에서 그 열차를 천천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은 참 잘하고 계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힘드시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대통령과 함께 좀 뛰어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또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잘 조화롭게 일을 잘 하셔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 기자회견 내용에는 검찰 개혁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석 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이 말 뒤에 나온 말이 다만 완벽한 제도를 정착하는 데는 한참 걸릴 수도 있다. 이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디에 방점을 찍는지에 따라서요. 근데 의지 자체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저 현실 인식이 강하고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은 정말 맞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제까지 야당만 때리고 한쪽은 완전히 봐줘버리는 그리고 죽은 권력을 잘 치지만 산 권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 권력의 사병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구분했을 때 결국 중수청은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과 또 기소청으로 검사들이 다 갔을 때는 아무래도 수사가 좀 부실해야 되고 또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실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생 사건이 너무 지연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과 기소청장을 분리해놨더니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신에게 맞는 검사와 중수청장을 임명해버리면 또다시 이게 권력을 분산해놨지만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선을 신속하게는 하되 부실하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굉장히 현실 인식과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대변인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면은 누구한테 좋은 건가요? 이게 왜 좋은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게 나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소하려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가 무슨 시간 남아서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법정에 세워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으면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기자들이 기사 쓰려고 취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사 쓰려고 취재하는 건 나쁜 거다. 방송하려고 방송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 준비, 방송 자체를 위해서 방송 준비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은 떼내서 힘을 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이 사실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총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정권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 그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검찰 개혁안은 우리 편을 건드리면 그것은 검찰의 나쁜 것이다. 개혁 대상이다. 우리 편은 절대 못 건드리게 하겠다. 만약에 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써서 기소를 못하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좋게 들어보면 좋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럼 보수 정권 들어서면 계속 검찰 이용해서 사병처럼 이용해서 야당 수사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당으로 바뀌니까 민주당은 너희들은 검찰 개혁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총장이나 잘 세우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이 죽은 권력만 제대로 수사한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방책이라든가 검찰 권력이 편중되게 행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뭐 명태균, 건진법사,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3년 내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정권 바뀌니까 수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제도를 고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과 또 법무부 장관이 많이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가장 이른바 적폐 청산의 도구로 잘 드는 칼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조국 장관 비롯해서 본인들 자기 편한테 수사하니까 그때부터 검찰 개혁해야 한다 해서 공수처 만들고 검수 안 받게 수사권 다 뺏고 그런 것이거든요. 검찰이 제일 수사 잘하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거악은 누가 척결하게 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를 가장 잘하는 검찰이. 그러니까 네. 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때 좀 처벌하게 적극 협조하시지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이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비판하시고 또 잘하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 좀 관심이 가는 인물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출근을 했는데요. 첫 출근길 모습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좀 내부 반발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저도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서 공수처에 갔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행동했던 바둑이 수사, 뭐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지금까지 말이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았었고요.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임은정 신임 지검장, 이 검찰 나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은정 검사 저분에 대해서 2, 3년 전인가요? 검찰 후배들이 내부망에다가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자기 회사 욕만 하는 사람, 회사라는 게 검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저분이에요. 저는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것은 우리 편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선언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수훈 부위원장이 아까 하신 말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이제 공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휘둘리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향은 이제 거꾸로 가고 우리 편 절대 못 건드리게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 때 저는 검찰이 잘못한 부분, 미진했던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지금 거꾸로 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또다시 그다음에 또 이제 검찰의 폐해가 또다시 지적되는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과거의 모습은 조금 지난 말씀하신 바로 전이랑 그 예전에 도가니 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문정 검사를 동부지검장 임명한 건 상징적으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꼭 윤석열 정부에 대항했다라고 보다는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좀 대항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무죄를 구형했거든요. 네. 진보당 사건에 있어서, 재심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 검찰이 잘못돼서 유죄 판결은 나왔습니다만 그것에 모순되는 증거들이 나와서 재심이 열렸을 때 검사로 봤을 때는 이게 무죄가 맞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무죄를 구형할 수 있어야죠. 결국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했다가 잘못해서 기소하고 유죄가 됐는데 그분은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반성하고 무죄 구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검찰이기 때문에 계속 유죄를 구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소신이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또 동부지검장에 임명되면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힘 있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고 검찰총장이 못하면 큰 목소리 내야죠. 그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한 좋은 인사다라고 봅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최근 나왔던 초강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러 논란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격이 없는 소통으로 정치를 복원하고 준비된 행정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형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전직 대통령들과 달라서 또 호평도 많았는데 또 혹평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화자찬이라고. 저는 뭐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 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궁금했었던 그런 부분도 많고 네. 또 야당과 대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는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말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민주당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제도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의회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언급이 내가 그 손에 피를 묻히기 어려운 거는 민주당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악법들이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법안들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장악법이죠. 방송 3법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보면 대통령의 저 말씀들이 진심이냐 아니냐가 이제 입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거슬러서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라는 그 말씀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3명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감찰관의 취지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해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 구조가 거꾸로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안 했는데 안 한 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말 대통령이 그것이 진심이 있다면 야당이 추천한 그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그 마음을 인정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빠른 소통이었느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냐.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양당의 엇갈린 시선도 존재하고요.
또 하나의 엇갈린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인사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6분부로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서 공식 임기도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어제 본회의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총 투표수 179표 중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이 173표, 반대, 무효 각각 3표씩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에 불참을 했고 앞서 예상대로 이제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김민석 신임 총리의 인준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일단 역시 취임 일성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로서 곁에서 그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일단은 뭐 야당까지 나와서 같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초대 총리다 보니까 내각을 또 추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도 당연히 경제 민생 이걸 가장 강조했다. 그리고 아마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 또 강훈식 비서실장처럼 살이 많이 빠지실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뛸 것 같고요. 예. 경제 문제가 지금 뭐 소비 쿠폰 문제라든가 또 코스피 5천 그리고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그 경제라든가 민생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박학다식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좀 해서 민생 경제를 좀 살리는데 네.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임명식이 열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뭐 현충원 참배부터 공식 일정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제 또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과 관련해서 반대 집회를 펼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에선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임명 동의안이 통과될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주변으로 와서 같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박수치고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반대로 장 외에서는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꽤나 높았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것을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넘어선 이 사실상 사법 장악을 통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은 사퇴하라!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꽤 높았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이렇게 꽤나 극렬한데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인준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협치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국정이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쭉 있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밖에서 장외투쟁할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반대 의견도 좀 펼치고 표로서 뭔가 좀 결기를 보여줬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뭐 그것은 고려할 만한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야당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를 한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 스폰서 정치를 해왔다는 그리고 아빠 찬스 썼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납득을 못 하셨어요. 그것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예. 어떤 설명도 충분치 않았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총리도 네. 본인 거 표결하는데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셀카 찍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그런 마음으로 첫 장면을 보여줬다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들만의 리그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주거든요. 저런 장면들이.
국회에서 여전히 독주가 계속될 것이 아닌가. 대통령 특활비 같은 것도 쓸데없는 돈이다라고 전임 그 대통령권은 다 그 전액 삭감했었는데 또 어제는 특활비 다시 부활해야 예. 된다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협치는 상법 개정안 합의 예. 통과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건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장면들이 되풀이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여야 협치 법안 1호로 어제 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죠. 뭐 이탈표가 다수 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통과가 됐는데 가장 관심이 갔던 큰 두 가지 안, 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여기에 대한 좀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여야 협치 좀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당 의원들이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상법 개정안 부분은 굉장히 야당이 잘하셨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야 협치를 하려고 하고 국민의힘이 자신의 주장들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일단 당내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을 위해서 또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윤석열 정부를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였거든요.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견제했을 때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개혁하지도 못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좀 개혁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한 김민석 후보에게 자꾸 사퇴하라 그러는데 저는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게 주진우 의원의 재산 70억과 20세 아들의 재산 7억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자신도 도덕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두루 살피셔서 네. 야당이 여당이 협조하고 여당도 야당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협치가 조금씩 서로 간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내 개혁의 필요성을 또 외부에서 주셔서 잠시 후에 다음 주제에서 공의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 이야기 좀 마무리하자면 나경원 의원이 앞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계속해서 촉구하면서 농성을 해왔는데 일단 인준이 되면서 농성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전장을 좀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방탄에 대한 사법개혁 투쟁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을 언급했었는데 앞으로의 이제 야당의 대여 투쟁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좀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저희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 예.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제 배임죄에 대해서 그 손봐야 된다는 그런 그 기업들의 우려도 일정 부분 여당이 경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양국관리법 같은 것도 좀 대화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높이 평가하고요.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요. 예. 방송 3법 같은 그런 악법들 이것을 그냥 강행하겠다. 지금까지 보여줘 왔던 것처럼 경제 위기를 폭정 세력이 만들었다라고 김민석 총리가 일성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모든 경제 살리기 법안들 국회에서 다 막아서 하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것이 불과 2년 전, 3년 전의 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당이 먼저 반복해서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야당도 충분히 유연하게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네.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처리가 예고된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여야의 협치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 제기해 주신 국민의힘 내부의 개혁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쇄신을 이끌 안철수 혁신위가 이제 닻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일 비대위 회의가 있기 전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수청이라고 해서 검찰개혁 차원의 그 중수청이 아니고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모두 포용하는 원외 그리고 외부 인사들까지 포용하는 인선을 마무리하겠다.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메스, 적출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혁신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당 내외에서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뤄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좀 차이는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커요. 국민의힘 이럴 거면 해체해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구성원들도 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예.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대식 의원 같은 그런 분들은 당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네.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혁신위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으면 지금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월 달에 구성될 새 지도부, 새 대표의 지도부도 예. 그것을 받지 않을 수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걸어보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안철수 혁신위원장 똑같이 한 말이 네. 중도 수도권 청년 이분들의 이제 감수성, 이분들의 그 요구 받아들여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정확히 공감을 했거든요. 저는 네. 방향 설정 맞게 됐다고 보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드려야 되고 못 보여드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진짜 뭐 해체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이제 취임과 동시에 말씀대로 12.3 비상계엄부터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화가 시작되나 그 시그널인가 점쳐보기도 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추가 인선을 봤을 때는 지금 사무총장의 3선 정점식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역시 3선 김정재 의원 각각의 지역구가 이제 통영과 포항입니다. 영남권 구주류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인선을 보면 당내 기득권이 여전하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혁신위와 송원석 비대위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전망을 좀 해보는데 엇갈리고 있거든요.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안철수 의원의 의지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안을 만드는데 이걸 실행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당에서 혁신안을 만들어 왔습니까? 그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 베끼기만 해도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실행력인 것인데 친윤들, 아직도 친윤들, 특히 친윤이라고 하면 TK 지역의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죠. 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 지역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강성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의원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악화 현상이 되는 것인데 예. 이 개혁안은 결국 친윤들 물러가라라고 하는 개혁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과거에 국민의힘을 떠받들었던 50대, 60대 세력들이 예. 지금은 70대, 80대가 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방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국민의힘이 회생하려고 한다면 20, 30대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네. 아직도 친윤 또는 TK 출신의 친윤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을 잡기보다는 자기 지역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혁신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실행할 수 있는 선발은 친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당 쇄신과 혁신이 난망인 국민의힘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를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침에 하나 나와 있는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만 저희가 살펴보면요. 민주당의 지지도가 전주 대비 3%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면서 양당의 격차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당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혁신위가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것인가, 비대위가 어떻게 받을 거고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가,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당을 떠난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SNS 메시지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점쳐볼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이제 소통 청년 플랫폼이 있죠. 청년의 꿈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대체 정당을 창당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저희가 그냥 보고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시장 원리를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수요가 있어요. 보수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 네.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죠. 국민의힘은 이 상품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니까 새로운 공급을 내가 신상품을 한번 내놔 보겠다. 이런 분들이 나온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신상품을 국민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걸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는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홍 전 시장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과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놓는 신상품이 저는 그 시장을 석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
제일 변수는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좋은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달려 있다고 보고 저는 저 지지율 지금 22%까지 떨어졌던데 네. 저는 더 떨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떨어져야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위기감이 더 저는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부터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쇄신하고 혁신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치고 나갈 추진력을 좀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의지를 다지셨는데 당외에 확실히 그래도 변수로 존재하고 있는 홍 전 시장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SNS 메시지가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방향성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부름이 있기까지 기다려보겠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설이무성한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내란 특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묶어서 비난을 했습니다.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검이다. 검찰과 함께 엎어 치를 때다. 비난의 수위가 꽤 높은데 정계를 떠났다는 홍 전 시장의 이런 광폭의 SNS 발언들을 두고 앞으로 행보에 대한 추측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정계 은퇴는 했습니다만 평생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이걸 버리고 변호사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것인데 결국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상대다라는 거잖아요. 이분이 아마 야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좀 공격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열을 야기한다거나 또 국민의힘이 앞으로 특검 과정에 있어서 뭐 김건희 여사의 굉장히 문제점들, 뭐 건진법사 문제, 명태균 문제, 공천 인사 뭐 이런 것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또 내란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한 또는 공모한, 네. 방조한 흔적이 있는지를 또 찾다 보면 국민의힘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노리면서 국민들의 계속 의견을 좀 타진해 보는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이 좀 논리적 일관성은 좀 없다. 그리고 또 대안 세력으로 보이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구태 정치 세력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조금 회생하고 창당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3대 특검의 수사도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처를 내놓을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윤 전 대통령 법률 참모로 알려진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됐고요.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서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뭔가 국무위원들, 관계자들 막 불러서 포위망을 좀 좁혀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미 내란죄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무위원들이 어떤 관련이 됐었는가,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공모한 정황이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관여가 됐는지, 그리고 또 외환죄 관련해서 북한에게 어떤 도발을 유도해서 합법적인 계엄을 가장하려고 했는 이 세 가지가 이제 특검 성과의 관건인데,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가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내란 직후에.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다 교체했거든요. 분명히 이분들이 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비하폰 기록이 삭제된다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거나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김영현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서명 날인했잖아요. 이것도 실은 이게 내란의 잘못된 부분을 사후적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란죄를 2차 계엄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특검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이 굉장히 법률 전문가들이어서 웬만하면 넘어오지는 잘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조은석 특검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찾아서 잘 이 진술을 추궁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성공 관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는 내란 혐의 9차 공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공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 뭐 하자가 있다. 이런 공방이 지금 한참 특검이 진행 중인데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참 참담한 게 그냥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내란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모든 국민이 봤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절차적인 흥결을 주장하는 것밖에 없다. 공수처가 수사한 건 무효다. 검찰이 수사한 건 무효다. 근데 특검은 수사하면 무효가 될 수 없잖아요.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넘긴다거나 검찰이 공수처 특검으로 넘기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또 무효다라고 해서 증거들의 어떤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참담하다. 국가의 품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 여기도 활발히 지금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제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압수수색을 했는데 하루에 13곳을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특검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급등했고 네.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좀 개입을 했다. 라고 했고 또 그래서 삼부토건이 이 과정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와 MOU를 체결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결국에는 서로 간에 짜고 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혹을 신속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마 삼부토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결국 많은 부분들이 진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김 여사가 지금 관련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삼부토건 이슈에서 1,000원에서 5,000원을 올라가는 과정, 뭐 오를 수도 있고 뭐 주가 조작 의혹은 있는데 여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인 거죠. 그건 아직 그렇죠. 아직 나온 건 없죠. 네. 다만 삼부토건 회장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일행과 같이 우크라이나에 가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을 만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삼부토건이 계속 함께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MOU를 체결하고 이것들이 소식이 드러나면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많은 걸 수주할 것이다. 이런 소문과 기사들이 쫙 퍼지면서 주가가 1,000원부터 5,000원까지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주가 조작범들 그리고 삼부토건 회장은 뭐 몇백억의 차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손실을 본 국민들, 개미들이 있겠죠. 그 개미들의 어떤 재산적 피해 이 정신적인 피해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전 정부 때 이뤄진 사건인데 이 뭐 김건희 여사 소환은 좀 빨리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진상은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결론은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꽤 맞춰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국정농단 그다음에 이른바 적폐청산 그 수사 때 이제 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삼부토건 의혹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그때 갑자기 누가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는 그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정황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것과 직결된다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사가 이제 시작된 거 이건 다른 수사기관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차대로 진실을 밝히면 되는 일인데 다만 단정하고 미리 예단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시기를 그래서 국민들께 진실의 진실대로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특검 수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